여성을 메시아적 존재로 만드는 것 자체, 용서기능으로 만드는 것 자체가 또 사회적 담론인 거죠. 그냥 여자는 그래, 여자의 운명이란 게 그래, 참고 살아야지, 어떡하겠어. 이런 식의 아주 역사 속에 누적된 그런 흐름들이 있었던 거죠. 이 강의 제목은 여성 철학자는 모두 페미니스트인가라고 잡아봤습니다. 그 이유는 이 김은주라는 분이 페미니즘 철학 입문에서는 페미니스트를 소개했는데 두 번째 책 생각한 여자는 괴물과 함께 잠을 잔다에서는 여성 철학자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책이 겹치는 인물도 있는데 안 겹치는 인물도 있습니다. 그럼 여성이 철학을 하면 다 페미니스트인가? 뭐 여성 중심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한나 아렌트도 있고 안 겹치는 인물은요. 한나 아렌트도 있고 오늘 소개하는 시몬느 보바르가 아니라 시몬 베이유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이 철학을 하면 다 페미니스트로 봐야 되나요? 아니요. 아니에요? 그래요? 그렇게 단정적으로 저희가 할 말이 없네. 하여튼 뭐 워낙 이 철학이라는 분야도 모든 학문들이 다 남성 중심이지만 철학이라는 분야도 워낙 남성들의 목소리가 세니까 거기다가 지난주에 뭐 니체니 쇼펜하우어가 말한 그런 여성 폄하적인 발언들도 우리가 소개했지만 철학에서 왜 여자들이 자리 잡기 힘들냐면 지난주에 잠깐 얘기한 얘기인데 여성은 항상 타자의 입장이었거든요. 객관화 대상의 입장이었어요. 모든 철학이 다 그래요. 심리학도 그렇고 정신분석학도 그렇고요. 프로이드도 그렇잖아요. 다. 여자는 뭐예요? 남근이 부족한, 남근이 결여된 데서 모든 사고방식이 시작하는 그런 존재로 봤던 거죠. 그런 점에서 여성들이 철학을 한다면 적어도 여성주의적 입장은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이분도 그런 생각을 해요. 김은주라는 분도. 뭐 그들을 페미니스트라고 꼭 지칭하지는 않지만 여성들이 한 철학 자체가 사회 변화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그리고 대상화되고 객관화되는 그 존재를 벗어났다는 점에서 약간의 페미니즘 요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두 사람을 할 텐데 하나는 시몬 베이유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하나는 시몬느 보바르입니다. 둘 다 시몬인데요. 퍼스트 네임은 시몬 베이유는 시몬 베이유를 검색해 보면 한 사람이 또 나옵니다. 1930년대생이고 2000 몇 년에 돌아가신 유럽인데 프랑스인가 어디서 하던 그 여성 완전히 페미니스트인데 이분은 관료적인 입장에서 페미니스트를 해가지고요. 뭐 프랑스인가 어디 장관도 하고 프랑스인가 보다. 그래서 그 프랑스의 가장 유명한 국립묘지 판테온 거기에 묻힐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인사인데 이 시몬 베이유에서 가려서 그런지 그분은 한국 사람 별로 알려지지 않았는데 한국으로 치면 여성부 장관 이런 것도 하고 오랫동안 여성의 그런 낙태권 이런 운동도 열심히 하던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여기서 다루지 않고요. 그리고 베이유라는 이름도 한국어로 똑같이 베이유인데 또 발음이 또 틀리더라고요. 우리가 아는 베이유는 WEIL로 쓰는데 그 사람은 뭐로 쓰더라 했더니 좀 달랐습니다. 퍼스트 네임은 같은데요. 근데 시몬 베이유는 굉장히 독특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목사들이 설교할 때 자주 인용되는 인물인데 워낙 은혜 이런 걸 많이 써갖고요. 이제 얼마나 잘 알고 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생물 연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굉장히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분이죠.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교재로 삼지는 않았지만 페미니즘의 교차하는 관점들이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도 한번 소개된 책이기도 한데요. 1년이나 됐더라고요. 저는 그걸 최근에 봤는데 그 프로를. 근데 그 사람이 한 10가지 정도로 분류를 했죠. 그 교차하는 페미니즘의 관점들을 보면. 거기 보면은 이거는 제가 분석해 본 겁니다. 그분이 그 10개 정도에 나눴을 때 거기서 시몬 베이유를 어떤 페미니스트로 구분을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마르크스 페미니즘과 사회주의 페미니즘에 좀 경도됐던 분이고요. 굉장히 공산주의 활동에 열심히 했던 분이고요. 또 그 현대 페미니즘에서 굉장히 욕먹는 돌봄 중심 페미니즘이 있습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모성애로 가가지고 모성애 중심 페미니즘 하면 지금 페미니스트들한테 굉장히 욕먹을 일이죠. 저게 페미니즘이야. 전통적인 여성관을 강화하는 거지. 그런데 지난주에도 제목만 소개했고 제가 공부 열심히 하지 않았지만 이분을 보니까 이런 말도 정확할 수 있겠다. 이분은 여성적인 감수성으로 모든 걸 다 돌봤던 거죠. 자연도 돌보고 많은 사람들을 노동자들도 돌보고 이런 굉장히 부드럽게 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알베르토 까미가 굉장히 흑역사가 있는데 시모느 드 보바르를 향해서 완전히 프랑스 남자들을 완전히 개망신을 준 여자다. 이 책은 완전히 금서가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흑역사가 있더라고요. 까미 같이 뛰어난 사람도.
그런데 까미는 또 이 시몬 베이오는 굉장히 높이 평가했어요. 그래서 야 정말 그 까미 같은 사람들도 이게 참 보발은 좀 드세고 그죠? 이 베이오는 굉장히 얌전했던 사람이고 아주 그냥 종교적인 신념도 강했던 사람이고 돌봄 중심으로 노동자들을 돌보고 뭐 어떤 약한 자들을 돌보고 그렇게 갔으니까 아마 까미의 여자는 저래야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까미가 보니까 참 세상이 바뀌긴 많이 아직도 시간이 먼 거죠. 물론 까미만 해도 벌써 반세기 전 사람이니까 뭐 그걸 가지고 오늘날을 비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이분이 뭐 또 자연에도 굉장히 관심을 가졌어요. 심지어 뭐 중력이라는 말도 굉장히 즐겼어요. 그래서 뭐 니체도 중력이라는 말 썼는데 그래비티죠. 그러니까 영화도 있지만 그 중력 이런 것들 뭐 그걸 다 그 중력을 가지고 에코라고 보기엔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분류를 해봤습니다. 자연에도 관심을 가져서. 그런데 이제 구분이 되는 사람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시몬 베이오는? 예? 34살인데. 예. 그러니까. 그렇게 저런 철학 같은 거를 깊이 있게 할 수 있는 나이인가요? 근데 저서가 25권이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보바르가 왜 교수 자격 시험 있잖아요, 유럽에는. 그 보바르랑 거의 같은 해인가 붙었어요. 그리고 보바르가 젊을 때부터 시몬 베이오를 굉장히 존경했고 심지어는 누굽니까? 베냐민의 글에도 이 사람이 나오고 굉장히 천재였죠. 누구죠? 그 니체가 좋아하다가 루살롬에도 러시아 사람인데 이 사람도 러시아예요. 그러니까 그 루살롬이 약간 위장된, 포장된, 과장된 천재일 수 있지만 시몬 베이오는 진짜 천재였던 것 같아요. 그 책을 25권이나 남겼다고 하니 근데 그 중력과 은총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일단 이 사람은 러시아에 살던 이 사람의 배경을 보면 사상적 배경이 다 굳어지는 거죠. 유대인이고 러시아 유대인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번에 프리고진인가 걔도 아버지가 유대계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계부를 얻었는데 계부도 유대계더라고. 근데 걔는 또 완전히 무슨 네오나치즘에 경도돼 있고 뭐 그런 사람인데. 그러니까 러시아 유대인들이 뭐 우리가 잘 아는 지붕 위의 바이올린 영화 보면 러시아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 알잖아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또 유대인이에요. 이분은 나중에 가서 굉장히 그 기독교에 심취를 합니다. 근데 세례를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예수의 신부가 아니야 내가 죽기 전에 세례 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확실한 건 알려지지 않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기독교 거기서 말하는 기독교는 구교를 말하는 거죠. 가톨릭을 말하는 건데 특히 예수의 쪽에 가깝긴 했다 그래요. 그런데 본인은 끝까지 세례를 안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건 또 유대교적인 정신이 유대인적인 그 정체성을 가지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 같고요. 동시에 이제 프랑스, 러시아, 부모 때 이제 프랑스로 이민 왔으니까 러시아에서 또 프랑스인이고 프랑스의 합리주의, 계몽주의 이런 세례도 받은 사람이고요. 러시아에도 세례도 받고 뭐 그러니까 여기서 세례라 하면 기독교 세례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아주 독특한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뭐 살로메도 그랬듯이 그쪽에 뭐 지난주에도 우리가 그 2차 잠깐 얘기 나왔지만 러시아 그 왕실에서는 불어를 즐겨 쓰고 그들이 유럽 문화를 많이 동경했고 그런 것을 보면서 러시아도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이 있었을 것이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주의 혁명인데요. 늘 그 당시 혁명은 다 뭐 볼셰비키는 이분이 뭐 1909년생이니까 한 7, 8살 때 직접 체험하지 못했겠죠. 왜냐하면 부모 때 프랑스로 이민을 왔으니까. 직접 체험하지 못했겠지만 볼셰비키 얘기 들었을 것이고 그런데 관심을 많이 가졌을 것입니다. 근데 동시에 또 굉장히 종교적 신비주의자였어요. 그러니까 이거 안 맞는 거죠. 서로 사마띠 아니한데 그런 겁니다. 또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교에도 관심을 가졌지만 또 그리스도를 이제 알게 되면서 그리스도에 굉장히 많이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고요. 은총이라는 말을 즐겨했습니다. 이분의 대표작이 이제 우리말로도 번역되어 있는데 중력과 은총이라고 별로 두껍지 않은 책인데요. 근데 은총이라고 하는 말은 유대교에는 은총이란 말이 없거든요. 일단 대속이라는 게 없어요.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겠다는 게 그게 은총이잖아요. 근데 유대교에는 대속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은총이라는 말이 뭐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중요한 개념이 아닌데 이분은 은총이라는 말을 굉장히 중요시했고요. 또 노동운동을 했고 뭐 이거는 뭐 대위되는 개념은 아니죠. 반파시즘 운동을 했고요. 그래서 도로토 질레, 독일의 신학자죠. 도로토 질레는 현대의 성자로 지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인슈타인 현대의 성자라 그러는데 도로토 질레는 시몬 베이오를 현대의 성자로 지칭을 했습니다. 이런 인물입니다. 하여튼 독특한 인물입니다. 35살까 우리가 지금
저도 좀 있으면 35살에 배가 되는 나이를 이제 향해 가고 있는데 머리 좋은 건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아무나 흉내낼 수 없는 거고. 시몬느 베유의 스승 알랭은요. 알랭이라는 사람이 또 이 철학께서 부르는 이제 약식 명칭이고요. 다른 풀네임은 있던데 안 썼습니다. 근데 베유를 가리킨 사람이라는데 어떻게 베유랑 만났냐? 프랑스 철학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은 아니지만 꽤 이름이 알려진 사람인 모양입니다. 이렇게 무시할 수 없는 존재인 모양입니다. 그런데 참 그런 것도 또 부러운 게 있어요. 시몬느 베유 고등학교 때 선생이었어요. 고등학교 철학 선생이었어요. 근데 철학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에서 고등학교 선생들 말하는 것과 다른 거죠. 근데 그 사람도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스승 알랭은 플라톤이 지성과 감성만 논하면서 인간의 위, 음식을 소화하는 위는 무시했다고 가르치면서 그때부터 시몬 베이유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문제, 사람들이 줄인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에도 굉장히 관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게 생각이 났습니다. 위애를 강조했다고 하니까 알랭이라는 철학자가. 그래서 그 철학이 시몬느 베이유에게도 영향을 미쳤으니까 갑자기 도덕경 3장에 나오는 얘기가 생각이 나서 불상현 삼인부쟁, 허기심, 기실복, 약기지, 강기골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을 존경하지 않고 높이 세우지 않아야 백성들이 그러니까 사는 사역동사 사죠. make겠죠. have나 뭐 백성으로 하여금 싸우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똑똑해, 난 누구 파야 맨날 뭐 그 당시 중국에도 철학자들이 좀 많았습니까? 난 공자파야, 노자파야 뭐 그런 것처럼 이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을 존경하지 않아야지, 높이 세우지 않아야지 백성들이 싸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의 마음은 비우고 배는 채워주고 또 그 뜻은 약하게 만들고 무슨 의지가 어디 있어 그냥 뜻은 약하게 만들고 뼈대는 강하게 만든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덕경 3장 도덕경이 이제 도가도 비상으로 쫙 1장이고 2장 가서 뭐 2장이 뭐냐면 뭐 천하 계짐이 그러니까 천하의 사람들이 모두 아름답다고 해서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면가 2장이고 3장에 딱 나오는 거예요. 3장이. 그러니까 이 도덕경 읽다 보면 여기 가서 약간 좌파적으로 도덕경을 읽다 보면 여기가 딱 막히는 거지. 이게 뭐 하자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제 강신주 같은 사람은 도덕경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장자는 높이 평가하는데 노자는 오히려 아주 교활한 정치 철학자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유물론하는. 그렇지. 어떻게 보면 좀 좌파적인. 예. 근데 일단 강신주가 유물론자가 아니잖아. 강신주가 저 김어준이랑 중학교 동창이에요. 그리고 초기에 뉴스공장에 처음에 좀 나왔대서 철학 코너로. 근데 둘이 친한 듯 하면서 되게 안 맞아. 그러니까 한 몇 달 하다가 이제 중도 하차를 했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저기서 불상현에서 현은 현명한 사람보다는 예. 어떤 현명함이라는 어떤 추상으로 보고 예. 현명함을 숭상하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조금 전체적 맥락에 맞죠. 그렇죠. 근데 네, 어떤 좀 추상적인 그런 그 현명함의 가치를 말하는 거니까. 그렇죠. 뭐 플라톤적으로 얘기하면 이데아를 무시해야지 완전히 포스트모더니즘이 되는 거지. 맞을 수 있네요, 그것도. 근데 이제 대부분의 이제 한글 번역서들은 현자를 뭐 뛰어난 사람을 숭상하지 않아요. 그렇게 많이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근데 현명함으로 봐도 되겠죠. 뭐. 근데 이제 아마도 그 3인부쟁이라고 하니까 사역동사로 할 때는 누군가가 시키는 게 되니까 사람으로 보는 게 문법적으로 맞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 붙은 인간들이 백성을 늘 싸우게 만드는데 불쌍현해야지 상인부쟁이 된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번역하는 사람들이 그걸 사람으로 보지 않았나. 요 사자 때문에 그냥 해본 생각입니다. 뭐. 근데 우리 공반장님 말씀도 그렇죠. 그게 오히려 더 포스모던 같죠. 예. 예?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복심이란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 복심이 뭐야? 숨겨놓은 마음, 그러니까 깊은 마음을 오히려 배 위와 생각을 함께 갖다는 것도 한자에서 발견되는 거고요. 굉장히 노동자에 대한 애정이 깊었고요. 이제 학교 철학 선생을 하면서 주말마다 어느 지역에 노동자들을 도우러 갔는데 자기 월급을 다 털어서 뭘 사갔느냐? 근데 위를 존중하라고 배웠던 사람이 사간 건 다 책이었어요. 빵을 사간 게 아니라 시몬 베유가 또. 그래서 뭐 굉장히 먼 거리를 그때 뭐 교통편도 불편할 텐데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면서 노동자를 가리켜서 뿌리 뽑힌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죠. 뿌리 뽑힌 자. 그럼 우리가 르네 지라르가 아니라 저기 누굽니까? 저기 조르주 아감벤이 말했던 호모사케르 같은 말. 그러니까 세이크리드죠. 그러니까 성스러운 존재는 누구를 그렇게 불렀냐면 고대 사회에서 누구를 성스러운 존재로 불렀느냐? 죽여도 돼. 그러니까 완전 천민들을 이렇게 부른 거예요. 부르면서 죄를 좀 덜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죄책감을 덜기 위해서 존재는 호모사케르라고 불렀던 거지. 마음대로 귀족들이 죽여도 돼. 평민들이 그들을 죽여도 돼. 늘 호모사케르 얘기할 때마다 제가 생각나는 게 홍명인가? 임꺽정 보면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 임진왜란 때인가 언제 외적이 쳐들어와서 이제 임꺽정이 등치 좋으니까 군대 자원을 했어요. 근데 이 쌍놈이거든요. 너 같은 쌍놈이 뭘 나라를 지켜 그래서 그 군대에서 안 받아줬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 홍명의 임꺽정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도적이 된 거지, 이제 임꺽정이. 마찬가지지. 호모사케르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사회에 버려진 존재들이에요. 천한 존재들. 그런데 그렇게 죽여도 되는 존재인데 재단에 제물로는 바쳐줄 수 없어요. 인신제사가 있었잖아요, 옛날엔. 그러니까 얼마나 천하면 그냥 우리가 죽이지 차라리 신에게는 바칠 수 없는 존재. 정말 천한 존재인 거지, 그러니까. 그런 존재가 결국 이제 아감베는 현대 사회에서 난민들 이런 사람들 이렇게 호모사케르라고 부르면서 그들이 결국은 사회 주체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을 편 게 이제 호모사케르라는 책인데요. 우리 옛날에 했었습니다, 호모사케르. 그다음에 요새 서발턴이란 말이 유행하죠. 또 서발턴은 완전히 그야말로 이름부터가 뭐 그냥 영어지만 서브가 들어가고 또 뭐 썰렁한 개그를 하자면 발자도 들어가고 말이죠. 한국말로 발도 들어가고. 그 서버브에서 아마 나온 말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서발턴가 이제 우리가 페미니즘 할 때 스피박이라고 하는 요즘 굉장히 이름이 길어서 제가 라스트 네임만 기억하는데 스피박이라고 또 인도 계열의 여성 철학자가 하나 있어요. 요새 스피박이 또 엄청 크고 있는데 그 스피박이 서발턴에 대해서 연구하고요.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또 두꺼운 책이 우리말로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뭐 사람들이 그 말 많이 하더라고요. 책은 읽으라고 사는 게 아니라고. 책꽂이에 꽂아놓으려고 사는 거라고. 그러니까 참 제가 죽기 전까지 꽂아놓은 책만 다 읽어도 늘 다시는 책 사지 말아야지 하는데 자꾸 사게 되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개념이죠. 뿌리 뽑힌 자나 호모사케르나 스피박이 얘기하는 서발턴 같은 존재들이 다 그렇게 봤다는 거죠. 그리고 스페인 내전에도 이제 당연히 또 스페인 내전에도 프랑코의 반대파에 참여를 했고요. 거기에 이제 까미도 잠깐 참전을 했다고 합니다. 스페인 내전에. 그리고 뭐 조지 오웰도 참석했잖아요. 그죠? 참여했죠. 조지 오웰도 결국은 뭐 이쪽 인민전선 쪽, 그러니까 프랑코 반대파 쪽에서 그 내분을 보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뭐 책도 남기고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그 조지 오웰에 쓴 동물농장 같은 것도 사실은 그 당시 프랑코로 대표되는 우파들을 겨냥한 책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좌파들을 겨냥했다는 설도 있어요. 그러니까 좌파가 이제 좀 한국 사회를 봐도 그렇고 참 좌파 진보하기 힘들죠. 특별히 꼭 우리가 남들보다 더 도덕적이어야 될 필요는 없지만 사람들이 우리에게 실망하는 거는 또 굉장히 뭐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좀 금방 실망하고 말이죠. 어떤 그런 것들이 오늘날 가장 큰 문제인데 어쨌든 한국 사회에서 그걸 잘 노려가지고 이제 30%만을 데리고 가겠다는 얘기인데 저 내년 총선에서 윤석열이 절대 이기지 못한다고 봅니다. 근데 그건 어디에 달려 있느냐? 소위 말하는 이제 민주당 쪽인 정의당도 저렇게 지지부진하고 그러니까 정의당이 지금 저렇게 나오는 거는 반사 이익을 노릴 수도 있어요. 뭐 지금 정의당 보면 뭔가 국민의힘인가 그 이중대 같잖아요, 그죠? 근데 그 반사 이익을 노리고 이제 민주당 쪽은 계속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서 깔 거고 그 안에서 또 이제 삼중대 노릇하는 소위 말하는 우리가 수박이라고 부르는 애들이 계속 분탕질 할 거고 그렇게 되면 또 뭐 희망적이지 않고 근데 얘 어떻게든 쫓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잡아내든지 아니면 천공을 없애든지 더 이상 하면 이것도 나가고 또 중지 먹을라 또 유튜브 채널 중지 당할라 얘가 시키는 대로 다 해. 그러니까 전쟁하자고 그러려나 봐. 무슨 통일부 장관을 뭐 북한 무슨 그야말로 북진 통일 주장하는 애를 통일부 장관 시켰다면서요? 그리고 이제 트로츠키가 잠깐 프랑스로 온 적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탈린한테 쫓겨나고 나서 이제 해외를 이제 돌아다닐 때죠. 근데 이제 그 트로츠키를 데리고 와서 자기는 막 이제 시몬 베이오는 떠도니까 부모님이랑 같이 안 살았는데 부모님 집에 묵게 했답니다. 물론
그걸 보니까 또 러시아 때부터 알던 사이였나 그런 자세한 얘기는 안 나오는데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지. 그러니까 난 이런 것들이 제일 부러워요. 그러니까 어릴 때 이런 뭐 명사들을 만나고 그런 작은 기억들이라도 있는 거. 그래서 뭐 제가 뭐 늘 뭐 우리가 뭐 뒤풀이 가면 하는 얘기지만 어릴 때 저는 뭐 사춘기를 겪으면서 굉장히 집안이 어려워졌지만 어릴 때 잠깐에 굉장히 좀 부유했던 기간이 있는데 그때 우리 집에 들락날락했던 사람이 그냥 지금 나한테 뭐 아무런 도움도 안 되지만 그 기억들이 굉장히 도움이 될 때가 있어서 오히려 우리 아이들한테 미안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사회 나 누구 알아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때 봤을 때 그 사람들로부터 느낌 심지어는 뭐 연예인들도 들락날락했었고요 우리 집에. 그 당시 유명한 사람들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이런 뭐 시몬 베일 보면 트로츠키가 왔을 때 참 얼마나 황홀했을까. 그런 것들이 부러울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나키스트 운동에 좀 관심을 가졌고요. 반전 평화 운동에도 관심을 가졌답니다. 그래서 20몇 살 때 평화를 위하여라고 하는 평화의 교회가 아니라 평화를 위하여라고 하는 반전 평화 단체도 조직을 했고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은 천재긴 천재였던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일찍 죽었는데 어떻게 천재냐라고 더 이상 기병 씨는 천재 있는데 뭐. 딴 학문 분야는 잘 모르겠는데 철학 이런 거. 근데 이 사람 더 유명한 건 이제 그런 걸 거예요. 아마 남들이 하지 않은. 그러니까 베냐민도 이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베냐민 자체가 그렇거든요. 굉장히 그 사람은 막시스트지만 막시스트는 항상 밑에서부터의 변화를 추동하는 건데 베냐민은 위로부터의 어떤 문화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굳이 자기는 이제 무신론자라고 얘기하고 그게 기독교적인 건 아니라고 말하고 유대교적인 것도 아니라고 말을 하지만 그는 유대교인이지만 엄마는 또 기독교인이거든요. 그게 이제 개신교 계통인지 카톨릭 계통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좋아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잖아요, 베냐민이. 근데 이제 그 시몬 베이어도 마찬가지로 사회주의에 많이 경도되면서도 그 위로부터 어떤 흐름, 어떤 초월성 그런 걸 강조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래서 제가 베냐민을 좋아하는지도 몰라요. 베냐민은 그래도 용어 다 뭐 메시아적 개인, 메시아적 폭력 그런 말들이 많잖아요. 또 종말에 대한 거 우리가 잘 아는 그 파울 클레의 그 그림도 미래를 향해 가면서 뭐 얼굴은 뒤를 보고 있다든가 그런 것들 다. 그러니까 과거를 다 중시하고 또 미래를 향해 나가되 앞에서 마주오는 바람은 거세다라고 하는 그 파울 클레의 그림 진짜 그렇게 그린 건가? 그건 모르겠어요. 평론가들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젊은 시절부터 이제 그 시몬 보바르, 그러니까 사르트르의 부인 보바르가요. 젊은 시절부터 이제 이 베이유랑 정말 철학 그 교수 시험을 1, 2년 사이를 두고 붙을 정도로 가까웠는데요. 그의 보바르가 소설도 많이 썼더라고요. 거기 보면 처녀 시절이라는 소설인데 거기 일화죠. 이제 자전적 소설이거나 뭐 에세이겠죠. 그 책에는 베이유가 아니라 베이유로 나와 있습니다. 베이유는 고등사범학교에 갈 준비를 하면서 소르본에서 나와서 똑같이 자격증을 따고 있었다. 당시 중국에 그러니까 그 당시면 보바르는 1908년생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베이유는 1909년생이고요. 한 살 언니지. 그러니까 저게 컨텍스트에서 왜 똑같이가 들어간 거예요? 뭐가요? 시몬은 보바르도 자격증 따고 있었었나요? 예. 그래서 똑같이가 들어간 예. 그러니까 앞뒤로 그냥 1년 사이였던가 뭐. 당시 중국이가 한 1920년대 후반쯤 되겠죠. 이들이 막 그 시험 때 칠 때니까 1990. 한 30년대 초반쯤 되겠다. 그러니까 만주사변이라고 그때였나 보다. 그죠? 당시 중국이 극도로 황폐하고 인민이 굶주림으로 고통받고 있는 소식을 그러니까 보바르가 전해주자 그 시몬 베이유는 벌써 울먹이기 시작했다. 베이유는 전 세계의 정의를 위해 고동칠 수 있는 심성을 지녔다는 점에 감탄했다. 오늘날은 그와 가까이서 만날 수 있었는데 그는 단호한 어조로 오늘날 전 세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단 하나이며 혁명이 일어나게 되면 이 세상에 굶주린 사람들이 모두 배불리 먹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가 그런 식으로 그 사람이 그저 생존하게 될 뿐이지 행복하게 될 수는 없다고 말하자. 그러니까 이제 약간 그런 데서 보바르는 좀 보수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혁명이 반맥해 주냐. 아직은 이제 30년 되니까 이해해 주세요. 보바르는 나중에 세졌지만. 혁명. 근데 나중에 또 공산당이랑 결별해요. 또 6.8 이럴 때는 또 보바르는. 그러니까 보바르는 또 공산주의자도 될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재밌죠? 그러니까 보바르가 야, 혁명이 반맥해 주는 건 아니야. 혁명된다고 모든 노동자들이 접근은 맞는 방법이죠. 솔직히. 맞는 방법이지만 그런데 베이유는 나를 아래 위로 훑어보면서 당신 아직도 배를 골아본 적이 없군 했다는 겁니다. 하고는 입을 닫아버렸다. 그런 뒤로 우리의 관계는 더 이상 진전되지 않았다. 나는 그가 나를 잘난치 않은 소시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며 이 때문에 좀 괴로웠다. 그러니까 괴롭다는 것은 굉장히 보바르 입장에서는 베이유랑 친하고 싶었다는 얘기겠죠.
근데 저렇게 야, 기분 나쁘지도 같은 지가 뭘 한다고 둘 다 좀 있는 집안 출신들이에요. 베이오도 그렇고 보바르도 그렇고. 근데 둘 다 있는 집안 약간 몰락한 크게 몰락하지는 않고 그런 집안 출신들인데 보바르의 아버지는 뭐 변호사였던가 그래요. 어쨌든. 시몬 베이오의 사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력과 은총이라서 인간의 삶을 짓누른 중력이니까 사실은 그런 물리학에서 말한 중력이지만 이 사람은 그 중력이라는 걸 어떻게 뭐 배웠는지 그래서 계속 중력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우리 사회가 그런 거 다 중력 나를 짓누른 무게들이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중력에서 거기서 이겨내야 되는데 사실 그걸 못 이겨내죠. 그러니까 노동자들 보니까 못 이겨내지만 거기서도 은총을 발견하는 거라는 거죠. 거기서 이제 기독교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굉장히 심취하는데요. 그래서 중력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실존 조건에 관심. 한국말로는 중력이라고밖에 얘기를 못하지만 burdensome 영어로는 burdensome. 근데 이제 여기서 쓴 거 자체는 이제 gravity라고 해서 그냥 물리학의 그 중력 용어야. 책 제목 자체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이때면 아인슈타인이 그때 중력 나올 때인가? 그럼 이 사람이 한 20대 30대면? 응. 그 말이 근데 이제 니체도 이 말을 썼어요. 중력이란 말을. 근데 니체가 쓴 중력은 이 그래비티로 썼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볼 때는 그게 사람 개개마다 다 다른데 중력은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동일하다는 점에서 아마 이거는 그러니까 보편적이라는 얘기죠. 느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제 그 뭐 노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또 중첩되는 거지. 본래 인간 인생에 주어진 중력도 무거운데 노동자라고 하는 그 조건 때문에 더 이제 중첩돼서 내려지면 더 무겁고 그걸 보니까 시몬 베이오의 마음은 더 아파지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언어의 무기력과 한계를 느끼면서 신비주의에 빠져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고의적 우둔함이라는 말에 이제 굉장히 그 사람이 이제 심취하게 됩니다. 고의적 우둔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굉장히 이제 기독교적인 용어죠. 바울 서신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 어리석은 자라 그러잖아요. 기독교를 가리켜서 우리는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들 어리석은 자라고 했는데 그런 의미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약 성경도 읽었을 것 같아. 그런데 이제 그런 기록들은 별로 안 나오지. 은총을 말할 땐 신약 성경을 많이 읽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구약에는 없으니까.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제 기독교에 직접적으로 귀의는 안 해요. 수도원에 살기도까지 했으면서도. 근데 저희는 고의적 우둔함이라는 게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말인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부러 바보가 돼주는 거죠. 그래서 바보는 나쁜 바보가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얍삭 빠르게 살려고 할 때 그 얍삭 빠르게 사는 걸 따라 살면 내 인생이 편해지는데 나라도 그냥 모른 척, 우둔한 척, 아닌 척 하면 살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고의적 우둔함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보보아로 가겠습니다. 뭐, 말씀드렸듯이 이 1949년에 그 제2의 성이 이제 출판이 됐는데, 이 책, 구경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거라고요. 그죠? 엄청 두꺼운 책이에요, 이것도. 그리고 근데 여성의 성은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는 자체가 이 책에 그거만 하면 다 알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읽은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요약본은 다 읽고 다 아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던 처녀 시절 자전적 기록을 4부작이나 냈다고 합니다. 나이의 힘, 사물의 힘. 우리 한국 영화 중에 한 5, 6년 된 영화 중에 사물의 발견이라고 하는 굉장히 야한 영화 하나 있었는데 총결산을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사물의 발견 맞죠? 홍상수 말하는 거. 그게 누구 거죠? 아니, 그 홍상수 아니에요. 잘 기억이 안 나네. 그 복사기가 사물이 돼가지고 복사기가 막 1968년부터 페미니스트 운동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1968년은 다 알다시피 그 유명한 68혁명이 시작된 해죠. 그래서 그 혁명적 페미니스트 그룹에서 활동하는데 그들이 FR로 불렸다고 합니다. 근데 FR 찾아봐도 그냥 아마 프랑스하고 레볼루션 그거의 약자인가요? 하여튼 FR로 불렸다고 합니다. 그런 거든지 거기서 이제 참여하면서 본격적인 혁명적 페미니스트에 그걸 가면서요. 이게 사물의 발견 아니고 사물의 비밀. 사물의 비밀이야? 야, 나 이거 다 찾아봤네. 그 여자 배우가 옛날에 누구죠? 정석원의 발견. 정석원은 저 백지영의 남편입니다. 근데 그 여자 주인공이 누구죠? 좀
나이 드신 분이 있어요. 이제 아직 싱글로 사는. 장서희. 장서희인데 그 장서희를 주인공으로 해서 찍은 영화인데 장서희의 배드시나 누드시나 한 번도 안 나옵니다. M1 배우가 다 그러니까 대역을 했다는 게 아니라 M1 주인공은 하나도 그렇게 야한 장면을 보여주지 않고 M1 배우 그때부터 나는 확실하게 인정하는 게 그때부터 장서희의 인기는 급락을 했습니다. 사실 비겁한 거잖아요. 차라리 대역을 쓰면서 하든지 그거조차도 안 하고 자기는. 자신이 없었죠. 감독이 연출을 그렇게 했겠죠. 그치. 근데 그걸 계약을 했겠죠. 나는 못 봐서 그랬겠지 뭐. 그래서 내가 전도연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과감하게 해서. 그 전도연이 그래서 저게 안 들어온다면서요. 그 CF가 잘 안 들어온대요. 그것도 얼마나 프로 정신이 있어요. 프로 정신이. 하여튼 저는 그냥 68혁명도 한번 우리가 68혁명에 대한 그거만 다룬 책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항상 다른 책들을 스쳐 지나가는 것 뿐이지. 저한테 만화가 한 권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픽 노블이라고 왜 소설처럼 이렇게 쓰는 그런 만화들 있잖아요. 만화가 한 권 있는데 재밌더라고요. 그건 제가 갖고 있는데. 하여튼 68도 공부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68에서도 보면 그 처음에 이제 그 68 학생 그룹들이 막 공산당하고 손잡다가 프랑스 공산당이죠. 손잡다가 나중에 막 결별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기성 정치인들은 그들이 공산당이 됐든 사회당이 됐든 보수당이 됐건 간에 젊은 세대들을 계속 이용만 해먹으려고 그러지 그들을 주체로 삼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곱지는 않지만 밉지만 이준석 같은 애들의 발견이 우리는 전혀 동의할 수 없지만 어쨌든 주체로 삼았다는 점에서는 사실 한국의 보수도 보수라고 할 수도 없지만 거의 뭐 우익 파쇼 집단이지만 나름대로 머리는 쓰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진보 진영들이 실패한 이유가 너무 보수를 바보로 봤다는 거지. 다 박근혜 같은 바보로 봤다는 거지. 윤석열 같은 바보로 봤다는 거지. 근데 윤석열은 바보는 같아. 그 실존 철학이라고 하면 적극적인 참여를 했고요. 그 너무 그랬더니 이제 까미도 비판을 하고 아까 말했듯이 까미의 흑역사죠. 완전히 뭐 프랑스 수컷들에 대한 망신을 네가 다 줬다고 뭐 그게 뭐가 망신이지? 그리고 프랑스 공산당도 비판을 하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보바르도 공산당하고 같이 가다가 이 공산당이 비판하면서 이제 갈라서고요. 교황청이 비판하는 거야. 뭐 그때는 지금나 마찬가지고요. 여기서는 몇 가지 말들을 따왔는데 이번에 암컷이라는 책도 그 책은 비치인데요, 비치. 제가 지난번에 소개했던 책이에요. 근데 아마 여기서 이 보부아르의 글에서 따온 게 아닌가 싶네요. 여자는 자궁이고 나는 소임이 암컷이다. 거의 이하도 이상도 아니라는 거지. 근데 그 책, 암컷이라고 번역된 책도 결론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 약간의 뭐 생식기의 차이 뭐 이런 거지. 거기다 무슨 다윈으로 잘못했다는 거지. 다윈이 그 당시가 빅토리아 시대라 굉장히 여성성을 강조하고 막 여기서 말하는 여성성이란 그 중세를 못 벗어나는 뭐 조신해야 되고 뭐 그런 여성성을 강조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못 벗어났다는 거지 다윈도. 그런 책이 이번에 그 진화론 책인 암컷에 나오는데요. 그냥 이거면 충분하다는 거지. 뭐 그거 가지고 약간의 생식기가 다른 거 가지고 그걸 가지고 무슨 남자 어떻고 여자 어떻고 그런 다 불시시라는 거죠. 저도 뭐 주디스 버틀러도 비슷한 얘기를 하죠. 이제 젠더의 극복이란 젠더가 아니라 누굽니까? 갑자기 신화 속 인물. 그래서 극복이란 책에서 그렇게 말하죠. 이 한마디면 여자를 정의하기에 충분해. 암컷이라는 통칭은 남성의 입에서 나올 때는 모욕적으로 들리지만 암컷이라는 말이 경멸의 말처럼 들리는 이유는 이 말이 여성의 동물성을 강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성을 그 성 속에 감금시키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보부아르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수컷이라고 말할 때는요. 남성들은 자기들 수컷이라고 말할 때는 자부심을 가지고 말한다는 거지. 대표적인 수컷을 처음 유행시킨 사람이 누굽니까? 한국 사회에서? 김어준이에요, 김어준. 김어준이 수컷이란 말을 제일 먼저 대중화시켰지, 뭐. 발견한 사람은 아니고. 근데 사실 김어준도 마초적인 근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수컷이란 말 하는데 그 당시도 수컷이란 말을 많이 썼던 거죠. 남성들은 프랑스 사회에서도. 근데 그들이 수컷이라고 자칭할 때는 나는 그냥 자부심을 가지고 나 수컷이잖아. 그러는데 암컷이라고 말할 땐 경멸하는데 이 말은 여성은 동물적이다. 뭐 이런 말이라기보다는 그냥 암컷의 그 성적 역할,
아이를 베고 낳고 양육하고 거기에 만족해라고 하는 그런 감금의 의미가 남자들이 그들을 감금시키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보부아르 얘기입니다. 다 이제 이거 그 책에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재에서 그 제2의 성의 부분을 따와서 요약해 놓은 거를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여자들은 타자와 대결해서 싸울 수 있도록 자신들을 하나로 뭉치게 할 현실적인 수단이 없었다라는 거죠. 싸워야 되는데 여자랑 같이 뭉치자 이게 통하지 않은 사회였다는 거죠. 여자들은 자신들의 고유한 과거나 역사와 종교를 갖고 있지 않고, 그렇죠? 여자들은 그야말로 담론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야말로 제2의 성으로. 그러니까 요즘 뭐 20세기 중반부터 나온 게 이제 히스토리가 아니라 허스토리란 말, 그의 역사가, 그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녀의 이야기라고 하는 허스토리란 말도 그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여자들은 자기들만의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기껏 해봤자 뭐 동화 속에서는 꼭 왕자들이 구해줘야지 자기의 존재를 찾는 존재,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요. 민담 속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에 바리떼기 무가라고 하는 무당들이 부르는 무가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바리떼기라고 하는 그 여자도요, 그 소녀죠.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지만 결국 자기가 다 용서해주고 승화시켜요. 그 여성들은 그러면서 뭐 메시아적 기능을 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 용서의 기능을 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 여성을 메시아적 존재로 만드는 것 자체, 용서의 기능으로 만드는 것 자체가 또 사회적 담론인 거죠. 그냥 여자는 그냥 여자의 운명이란 게 그래, 참고 살아야지, 어떡하겠어. 이런 식의 아주 역사 속에 누적된 그런 흐름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에 바로 고유한 과거의 역사나 자기들만의 이야기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프롤레타리아처럼 우리는 학대받는, 핍박받는 노동자, 우리끼리 만국의 노동자에 단결하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지. 백인 남성들은 우리는 흑인 남성들과 달라. 저놈들하고 달라. 쟤들은 노예고 우리는 다 저들과는 달리 교육도 받았어. 이런 식으로 다 나누고 있는데요. 나중에 가면 우리가 저 흑인 페미니즘도 할 텐데, 흑인 페미니즘은 우머니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페미니즘은 뭐 페민, 뭐 메일, 피메일 뭐 이런 데서 나온 것처럼 사실은 페미니즘 하면 우린 다 알고 있지만 일반 사람들한테는 뭐 그것이 어떤 여성성을 의미하는 단어로 모르는 경우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머니즘이란 건 뭐냐면요. 이 당 여성주의가 먼저가 아니라 우리 사람으로, 우먼이란 말에 맨이 있으니까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흑인들 여성이 페미니즘이 더 강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여기도 그 말이 있는데, 흑인 여성들도 똑같은 거야. 백인 여성들하고 똑같이 자신들의 이야기나 그걸 만들 그게 없어. 또 남성들은, 흑인 남성들은 그야말로 자기들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지만 흑인 여성들은 없고, 하여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프롤레타리아처럼 노동과 이해 연대성도 갖추지 못하다. 그러니까 여성들도 자기들만의 이야기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태아의 생명을 무엇보다 존중하는 남자들은 전쟁에 성낸 남자를 죽음으로 내모는데 가장 열심히 살아내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 똑같은 거죠, 지금. 한국 사회에서 똑같죠. 맨날 뭐 목숨, 생명 뭐 이런 애들이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 아니지. 전쟁 나라고 그래야만 자기들 도망갈 기회가 있고, 또 운 좋게 살아남으면 그들만의 세상이 될 수 있으니까. 미국이죠. 미국도 그렇고 뭐 한국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제 이 낙태 문제도 제가 늘 말하는 게, 뭐 기독교권에서 낙태를 반대하고 하잖아요. 뭐 그럴 수 있어요, 저는. 그렇다면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누군가가 우리가 뭐 어떤 미혼모가 정말 뭐 아주 불의한 그 폭력배들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해서 애를 가졌는데 종교적인 이유로 낙태를 못해서 걔를 낳았다라고 칩시다. 그럼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사회가 그 미혼모의 아이를 하나의 건전하고 성실한 생명체로 봐주냐는 거지. 안 봐주잖아요. 자기들이 자기 자식들이 결혼할 때 뭐 집안 따지고, 뭐 자기 자식이 누구랑 결혼하는데 제 미혼모의 딸이래, 뭐 미혼모의 아들이래, 뭐 쟤네 아버지는 누군지도 모른다 하면 제일 증오할 인간들이 낙태 반대하고 있는 거야. 사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생각 안 하세요? 정말 소중히 여기려면, 생명 소중히 여기려면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그의 출생이 어떻게 됐든 간에 다 똑같은 인간으로 대접해주고, 똑같은 교육의 기회를 주고, 똑같은 삶의 자리에서 공정한 경쟁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낙태를 반대한다면 난 그들 존경하겠어요. 근데 그렇지 못한 인간들이 맨날 제일 그런 거 따지는 인간들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데 무슨 이런. 그래서 이제 그 여성을 타자로 보는 것, 그러니까 나 아닌 타자로 보는 게 이제 그러니까 보바로부터 시작을 했고요.
또 우리가 말한 젠더, 그러니까 이 생물학적 성이 아니라 사회적 성이란 젠더의 의미도 뭐 젠더란 용어를 물론 보바르가 개발한 건 아니지만 그런 의미의 성적 구분도 이제 보바로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러니까 남성은 자아고 여성은 타자인 거예요. 동일성의 원칙. 야, 남자끼리, 우리 여자끼리 뭐 이런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거는 이제 다 그 보바로가 한 말입니다. 여성은 즉자 존재.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예요. 그리고 이제 대자 존재라는 말도 있는데요. 대자 존재는 누군가에서 규정된 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은 즉자 존재인데 자꾸 사람들이 남성에 의해 뭐뭐에 상대한다는 대자잖아요. 상대한다. 남성에 의해서 자꾸 규정된 존재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의 즉자성을 찾자는 게 보바르의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은 남근이 없기 때문에 타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남근이 없기 때문에 타자라는 건 누가 말하는 거죠? 프로이드도 말했고, 락강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락강은 조금 순화되긴 했지만 프로이드보다 락강도 마찬가지거든요. 타자가 아니라 권력이 없기 때문에 타자. 이게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남성의 남근이 권력을 보장해 준 건 아닌데 지들끼리 약속한 게 아니라 만들어버린 거지, 사회를. 그런데 그래서 여자는 남근이 없기 때문에 항상, 난 프로이드가 너무, 나도 프로이드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아까 말했던 FR 그룹들, 그러니까 극단, 이제 혁명적인 이 페미니즘 그룹들이 이 프로이드를 엄청 싫어하죠. 완전히 공공의 적이지, 그야말로. 그리고 엥겔스의 주장처럼 엥겔스도 그 당시 이제 굉장히 페미니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오히려 막스보다 더 이제 페미니즘 쪽으로 기울었다 그래요. 막스는 약간 마초적인 성향이 있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엥겔스의 주장처럼 사회주의로 바뀐다고 해서 여성의 권리가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 여성어가 베풀이는 경제적인 것이 아니라 존재론적인 것이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뭐 경제적으로 예속되기 때문에 특히 뭐 진화론에서 많이 나오는 아까 암컷들이라는 책에도 그 말이 나오는데 다윈의 진화론에서 나온 말이라는 거지. 남성들이 사냥을 하다 일터에서 이제 사냥을 거리를 잡아오면 여성들은 아이를 양육하면서 남성이 잡아온 뭐 동물을 분해해서 음식을 나눠 가지고 온 옷으로 만들고 이런 것들이 다윈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윈의 진화론도 사실은 그런 점에서 비판받아야지 무슨 뭐 창조과가 애들이 다 그런 식으로 비판하는 게 아니라 경제적인 것이나 존재론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존재론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기독교권에서 또 특히 갈비뼈로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성의 권리가 개선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러시아에서도 뭐 여성들이 그 레닌 이후에도 전혀 여성들의 삶이 개선되지 않았고요. 북한만 해도 그 남녀 평등법이 1946년, 우리가 57년인가 그 남녀 평등법이 통과가 됐어요. 법적으로만이라도. 근데 북한은 48년인가 굉장히 우리보다 굉장히 빨리 됐죠. 그런데 제가 북한 사회에 2번 가본 경험으로 보자면 평등은 됐고 교육에 있어서 모든 균형은 다 맞춰져 있는데 한번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일단 중년 남성들이 젊은 여성들을 보고 다 말을 까요. 처음 보는 사람들. 식당에서 종업원들에서 말을 까고 저는 여기서 저는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때로는 일부러라도 안 하려고 너무 또 공손하게 하는 게 또 듣는 사람은 저 영감 왜 저래 그럴 수도 있겠는데 까고 하여튼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여성들도 그냥 운명 야 여기 물 좀 갖고 온나 이러는 거지 이제 식당에서 야. 그리고 이제 여성들도 그걸 당연히 그야말로 근데 이제 주체 사상 자체가 약간 북한 사회 자체가 거대한 가부장 사회잖아요, 사실은. 주체 사상이 그걸 이제 종교적 가부장 제도로 바꿔놓은 거고 정치적 가부장 제도로 바꿔놓은 거니까 그런 게 있긴 하지만 그 여성들도 아직 대외 바깥 사회랑 접촉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굉장히 여성들도 그걸 운명처럼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다 평등해요, 교육에 다 균등하고. 그렇죠, 뭐 북한 사회만 봐도 뭐 아직 뭐 전당대회나 이런 거 할 때 보면 인민회의나 이런 거 할 때 보면 그 고위직에 앉아 있는 여성들의 숫자는 적게 작잖아요. 또 그것만 또 평등한 것만도 아닌 것 같고요. 중국도 마찬가지. 중국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내가 말한 건 사회주의 국가들이 오히려 보부아르가 그 엥겔스를 지적한 게 잘했다는 거지. 그런 것들은 존재론적인 것이기 때문에 극복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고 즉자적 존재로 살자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너대로 우리대로 삽시다 이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대자적 존재는 너는 어때 해야 돼. 상대방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나를 규정하는 거야. 남편의 아내로서, 뭐 스승과 제자로서, 뭐 남자 교수가 많고 여자 제자로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나야 그냥. 그런 걸 따지자는 거지. 사르트르의 말은 바로 즉자적이란 말은 그런 겁니다.
남성들이 자신들을 전투에서 목숨을 걸 수 있는 주체로 인식하면서 여성들을 단지 생명을 줄 능력 있는 개체로만 인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남성이 자신을 주체이자 자유로운 존재라고 주장하는 순간 타자 개념이 생겨났죠. 우리만 주체야. 우리만 자연이야. 우리만 자아가 있어. 니는 타자야. 그러니까 니들은 그냥 생명을 주는 존재일 뿐이야. 여성은 남성을 위해서 남성이 아닌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여성이 자아가 되고 남성이 타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여성은 남성의 지배력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이질적인 세력이 되었습니다. 이 말도 그렇죠. 그러니까 순종하는 거지. 지금 우리가 사는 가정에서도 그런 일이 100% 없다라고는 볼 수도 없죠. 특히 한국 여성들은 그런 게 남아있죠. 그러니까 내가 참고 말지 하는, 남편 기살려주고 말지 하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사르트르는 1946년에 발견을 한 거죠. 프랑스에서도 그게 있었다는 거죠. 사르트르인데 참 죄송합니다. 보바르는. 그리고 어저께 제가 그 서당방에 올린 그 란츠만이라고 하는 그 쇼아라고 하는 이스라엘 아우슈비츠에서 그 6부작인가 그래요. 영화 참 보다 말았어요. 그러니까 거의 그 기록 영화예요. 영화라기보다는 그냥 다큐멘터리 기록 영화인데 필요하신 분 제가 DVD 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또 이 보부아랑 연애를 했어요. 그러니까 보부아가 1908년생이고 그 사람 란츠만은 지금도 한 90몇 살로 살아있으니까 뭐 한 20년생쯤 되겠지. 한 20년대 후반생쯤 되겠지. 한 28년생 뭐. 그 몇 살 차이야? 그러니까 20살 차이 연애를 했는데 자꾸 뭐 란츠만이 껄떡댔다는 말이 나오니까 이제 란츠만은 아무래도 지명도는 보부아로부터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이 양반도 좀 그래. 그 당시 연애 편지를 한 3년 전인가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그 보부아로가 자기한테 보낸 연애 편지를. 근데 아주 찐해 연애 편지 내용이 보부아로가 보낸 게 그런. 그리고 이제 그 또 북한에 가갖고 또 거기서 북한 간호사랑 또 사랑에 빠졌고. 사람 뭐 키도 자꾸 별로 잘생기지도 않았던데 희망. 사르트르도 그렇지 물론. 근데 란츠만 우리 보부아르의 남성 취향이 좀 그런가? 그래서 스텔라가 안 보는구나 사람을. 20년까지는 뭐. 아까 잠깐 즉자대자 설명하는 겁니다. 초월이 내재로 떨어질 때마다 실존은 즉자 존재가 되고 자유는 사실성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 실존주의라는 건요. 그러니까 존재라고 하는 건 존재 그 자체니까 그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실존주의자들이 말하는 게 실존이 존재에 선행한다는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면 존재라는 게 있으니까 실존이 있는 건데, 존재가 무슨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다, 무슨 우주가 나를 만들었다, 내가 뭐 남자로 있다, 여자로 있다, 그런 존재 아무런 의미 없어. 지금 내가 사는 실존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실존을 보면 앞에 EX가 맞잖아요. 익스텐셜 뭐지? 하여튼, 그러니까 익스는 out of이잖아, out of. 그러니까 강신주가 그렇게 번역을 하지. 실존주의 틀린 말이라고. 탈존주의라고 번역하자 그러죠. 그러니까 존재를 탈출하자는 거죠. 실존하면 오해가 된다는 거죠. 존재를 막 더 가꾸려는 오해가 있는데 탈존주의라고 번역하자고 강신주 같은 사람이 얘기하는데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월이 내재로 떨어진다는 건 그냥 말로 이제 존재론이 이 세상에 그냥 사는 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는 사실성이 되는 거예요. 초월한다는 건 자기 조건 자체를 넘어서려고 한다는 것인데요. 왜 넘어서지 말자는 거지. 넘어서다가 넘어져서라는 그 조건에 떨어질 때마다 실존은 즉자 존재는 그 자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뭐 높은 데로 가지 말자는 거야. 뭐 나는 어떤 훌륭한 여성이 될 거야. 뭐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야. 나는 신앙 좋은 뭐가 될 거야.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있는 대로 살아. 내가 나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누가 훌륭이라는 걸 누가 전제를 해줬는데 왜 그 사람들이 말하는 훌륭에 꼭 너를 맞춰야 돼? 그냥 너 살고 싶은 대로 살아 이건 거죠. 이건 헤겔의 용어인데 즉자 존재는 헤겔은 안지히, 그러니까 아마 아니 온인가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 위에 있는, 그리고 대자 존재 fear, 그러니까 umlaut가 빠졌습니다. 지금 umlaut 기능을 못 찾아가지고 fear 지가 있는데 for 지, 존재를 위하여인 거죠. 누군가의 존재를 위하여가 아니라 그냥 내 존재 위에 있다는 거지. 즉자 존재는 자기가 놓여 있는 사물성 그 자체로만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안에 새로운 규정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상학과, 실존주의는 현상학과 굉장히 맞아요. 그러니까 종교학에서 종교 현상학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뭐냐면 종교하면 언제부터 무슨 이런 종교는 원시시대 어떤 사상이 발전해서 종교가 됐고 아니면 고대 어떤 초월적인 걸 믿던 것이 이제
텍스트와 만나면서 뭐 성서가 생겼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 기독교인이 어떻게 믿고 뭘 생각하고 있는지, 지금 이슬람 무슬림들이 뭘 생각하고 있는지 그걸 연구하는 학문이 종교 현상학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떤 것을 어떻게 믿었기에 저런 종교적 활동이 나타나고 있고 저런 종교적 표현이 나타나고 있는가를 보는 게 현상학인데, 바로 이제 실존주의도 종교 실존주의죠. 따지고 보자면 이제 사르트가 말한 건 실존주의고 이제 현상학인 겁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이제 제가 그대로 따온 건데요. 그 당시 이런 말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1949년인가 47년이라 그랬나 아까 그 제2의 성이 나왔을 때가 프랑스에서 여성 참정권이 주어진 지 5년 뒤랍니다. 그러니까 40년대 초반까지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도, 그 혁명의 나라에서도, 프랑스 대혁명을 경험한 나라에서도 여성의 참정권이 1940년대 중반에 주어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주어졌을 때도 많은 이런 비판들이 있었겠지. 여자들이 선거권 가졌다고 그냥 주방에서 일하는 여자들보다 행복하지 않은, 그 여자들은 행복하지 않은 거야? 니네 선거권 좀 가졌다고 행복해? 그런 비아냥인 거죠. 가정주부는 일하는 여자보다 더 행복하지 않은가? 하는 관점이죠. 가정주부가 더 행복할 수도 있어. 왜 너는 일한다고 뭐 여성의 권리를 찾았다고 잘난 채 그런 거 하지 말라는 비판이 있었단 얘기죠. 그러나 과연 행복, 아까 새로운 규정은 없다라는 말이 뭐냐면, 행복이란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뭐가 행복인데? 그냥 결혼해서 뭐 토끼 같은 애들 놓고 뭐 남편 돈 잘 벌고 애들 좋은 학교 오게 행복인가? 그건 사회가 규정해 놓은 대자적인 행복이지 직자적인 행복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행복이란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고 그것이 어떤 진정한 가치를 간직하고 있는지도 더욱 분명하지 않다. 타인의 행복을 헤아리기란 불가능하므로, 그렇잖아요. 누가 행복한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제가 조그만 교회 목사지만 큰 교회 목사들이 보면 제가 왜 저렇게 사나 불행하다고 보는 사람들 많던데 전혀 불행하지 않거든요. 타인의 행복을 헤아리기란 불가능하므로 자신이 남에게 강요하는 상황을 행복한 상황이라고 단호하기는 쉬운 일이다. 행복은 안정에 있다는 것을 핑계 삼아서, 그냥 안정된 게 행복한 거지. 그걸 핑계 삼아서 강제로 정체된 상태에 머물러야 하는 사람을 행복하다고 단정짓는 식이다. 그런 사람은 행복한, 아주 조용히 있으면서 살림 잘하면서. 최근에 그 무슨 영화가, 드라마가 시작됐던데, 뭐 마당이 있는 집이란 드라마던데, 그걸 이제 넷플릭스에는 없어서 어둠의 경로로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김태희 맞죠? 비마누라. 김태희가 그런 식이더라고요. 조용히 의사 남편을 조용히 내조하고, 근데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이번에 더 글로리에서 이제 연진이로 나왔던 그 배우가 이제 완전 김태희와는 다른 삶을 사는 사람으로, 두 여인이 어떤 관계를 맺는가가 이제 드라마의 내용 같은데, 그런 거지 뭐로. 그냥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행복하다 그러는 거죠. 옛날에 흔히 하는 말로 부잣집 맏며느리 같아. 얼마나 불행했겠어. 부잣집 맏며느리면 제사가 좀 많았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행복하고 부러워하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식의 관점을 따르지 않기로 한다는 게 사르트르의 주장이니까 천하의 까미도 열을 받은 거지. 오늘 그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